안녕하세요. 책을 볼까 들을까의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지 병법 1편 유비구의 붉은 갑옷 편입니다. 청주의 산과 들에는 전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산과 언덕에는 8괴의 주문을 적은 누렁 깃발이 펄럭이며 쉴 새 없이 진과 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들에는 모래먼지를 자욱히 말아올리며 사람과 말이 달리고 있었다. 청주 백리 땅에 걸친 언덕지대를 차지한 황건당은 오만의 큰 군사였다. 이를 치는 청주 태수 공경의 군사도 오만이었는데, 치고 들어가다가는 물러나고 물러났다가는 다시 치는 싸움에 지쳐 피로한 빛이 짙어갔다. 그럴 즈음 깃발도 투구도 갑옷도 새까맣게 칠한 한때의 군사가 태수의 부대를 찾아왔다. 유비 현덕은 공경을 만나자 대뜸 청했다. 군사 5,000명을 주십시오. 그날 당장 5,000명 군사는 투구와 갑옷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까지 새까맣게 칠해 검은 군대로 변했다. 이미 검은 의용군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전해 듣고 있던 5,000명 군사는 스스로도 또 일기당천의 무사가 된 것처럼 용기를 더했다. 현덕은 군사를 나누어 1,000명을 관우에게 주어 오른쪽 날개를 치게 하고, 장비에게도 역시 1,000명을 주어 왼쪽 날개를 치게 한 다음 자신은 500명 직속 군사에 3,000을 더해 중앙을 똑바로 돌격해 나아갔다. 돌개바람을 탄 검은 구름과도 같은 그 검은 군대는 높은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 황건당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지휘를 맡고 있는 황건의 세 대장은 단숨에 짓발버릴 듯이 군사들을 독려했다. 허세를 부리는 검은 파리떼 따위가 몇이 무서울 게 있단 말이냐. 이리하여 오만의 적도들은 창을 땅에 끌며 언덕에서 뚝을 무너뜨린 홍수처럼 무서운 기세로 돌격해 내려왔다. 의용군은 이들과 산기슭에서 맞부딪혀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시기를 골라 어지러운 북소리를 신호삼아 다같이 좌우로 흩어졌다. 추격,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적군은 내리막을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뒤쫓아왔다. 현덕은 두 마장쯤 급히 달리다가 문득 감춰두고 있던 흰 길을 높이 들었다. 관우의 군대는 오른쪽 숲속에 숨어 그 흰 기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격! 관우의 늠름한 호령 소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나무를 흔들었다. 검은 군사는 함성을 울리며 숲속에서 뛰쳐나갔다. 한편 장비는 1,000명 군사를 물이 마른 냇바닥에 숨겨두고 있었다. 오너라, 오너라. 빨리 이쪽으로 도망쳐 오너라. 장비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현덕군과 관우군의 반격과 기습에 혼비백산 앞을 다투어 후퇴하기 시작한 적의 무리가 한마장 가까이에 모습을 드러내자 장비는 사나운 범이 달리는 기세로 냇바닥에서 뛰쳐나갔다. 자, 모조리 죽이고 말겠다. 뒤를 따라라. 싸움터를 돌아다니며 피바람을 부르고 고깃덩이 비를 뿌리기 위해 태어난 사나이 같았다. 18자 삼호창을 휘두르며 돌격해 들어가는 순간이 장비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얏, 에잇, 맹호의 울부짖음이 터지는 곳에는 적의 머리가 공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그리고 그 저쪽에 폐해 달아나는 적군 속에 관우의 언월도가 붉은 무지개를 일으키며 바람개비처럼 휑휑 돌고 있었다. 마침내 황건의 무리는 물러갈 길이 끊기어 하는 수 없이 청주성 아래쪽 들판을 향해 달아났다. 태수 공경은 이를 보자 지금이야말로 적군을 섬멸할 좋은 기회다. 기세가 등등해 성문을 열게 한 다음 성 안의 모든 군사에게 돌격을 명령했다. 황건의 적도들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뿔뿔이 쥐구멍을 찾아 도망가기에 바빴다. 청주성 포위는 하루 만에 풀리고 말았다. 공경은 피비린내 나는 새 싸움터로 말을 타고 나가 유비 현덕을 장군의 예로서 맞고 그의 무용을 칭찬한 다음 장군의 부하들을 위해 성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청했다. 그러나 현덕은 승리를 자랑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광종 땅 벌판에서 적의 괴수 장각과 싸우고 있는 것은 스승인 노식 선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된 싸움을 풍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곧 그곳으로 달려가 은혜에 보답할까 합니다. 함께 싸운 5,000명의 태수 군사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현덕을 따르겠다고 청했으나 현덕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500명 의병의 우두머리로 돌아간 현덕은 말머리를 돌려 광종으로 하고 명령을 내렸다. 수견이 떠나가는 검은 의용군을 배웅해 보내면서 태수 공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 흰 얼굴의 젊은이를 하진을 대신해서 낙양의 대장군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때 광종 들판에서는 적의 괴수 장각이 이끄는 15만 군사에 대해 중랑장 노식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5만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현덕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 노식은 토비 장군의 인수를 차고 있으면서도 당당한 장군의 막사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군사일과 똑같은 막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장군기가 높이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여긴가 하고 짐작이 가는 본지는 졸병들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엉성한 막사의 하나로 입구에는 경비병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현덕이 입구에 서서 부르자 유비인가 기다렸다는 듯 노식의 대답이 들렸다. 현덕이 들어가 보니 노식은 투구도 갑옷도 걸치지 않고 현덕의 눈에 익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그 옆에는 애꾸눈의 꼽추 원기가 조각처럼 서 있었다. 노식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현덕을 미소로 지켜보았다. 고맙게도 무명을 드날려 주었다. 그대가 낙양궁에 장군의 칼을 차고 들어가게 될 날도 멀지 않겠지. 선생님, 다행히 선생님께서 주신 500명 제자들은 싸움을 거듭함에 따라 더욱 빼어난 정예구대가 되었습니다. 적의 괴수 장각을 치는 선생님 군사에 가담시켜 그 싸우는 모습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야, 현덕을 바라보는 노식의 얼굴에는 왠지 한 가닥 서글픈 그림자가 깃들여 있었다. 장각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험한 산지를 이용한 천연의 요새야. 게다가 군사의 수는 우리의 3배나 된다. 더욱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내가 거느린 5만의 낙양 군대는 들판에서의 싸움에는 익숙해 있지만 험한 산을 오르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지구전을 벌며 적군이 식량이 떨어져 이를 구하러 요새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대에게 부탁이 있네. 지금 영천 방면에서는 황보순과 주전 두 장군이 장각의 아우 장보와 장양을 상대로 아침에 앗았다가 저녁에 빼앗기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그대가 이를 돕게 되면 며칠이 안 가서 승리를 관군에 안겨주게 될 것이다. 장보와 장량을 쳐서 무찌른 다음 황보순과 주전 두 장군이 우리 군과 합류해 준다면 장각을 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 영천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공명을 날려주지 않겠나? 선생님은 낙양군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고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나가려고 하자 노식은 부탁했다. 잠깐, 내 직속 군사 1000명은 낙양 조정에서 배속시킨 관병이 아니고 허창 땅에 있는 내 제자들이네. 그대가 거느리고 있는 500명 군사와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지. 그대 휘하에 함께 두어다오. 하지만 선생님, 그 직속 부하를 잃게 되면 전력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각이 총 공격을 해오지 않는 한 작은 전투를 되풀이하는 데는 낙양의 관병으로 충분하다. 그보다도 그대가 반드시 승리하여 응원군을 불러오는 것이 단 하나의 희망이네. 선생님, 현등은 그만 큰 소리로 불렀다. 낙양 부대장님들이 선생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노식은 그러나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않았다. 내 몸을 지키는 데는 이 원기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유비현덕은 다시 1000명의 강병을 더 이끌고 영천으로 향했다. 영천은 천리가 한눈에 보이는 벌판이었다. 벌판을 가로막은 것은 숲이 아니고 호수와 늪이었다.
관군과 적군이 다 같이 이 벌판에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유비 군대는 관군 진지에서 좀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다. 먼저 관우가 혼자서 전황을 살피러 말을 달렸다. 곧 달려돌아온 관우는 보고했다. 황보순과 주전 두 장군은 병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이 벌판에서는 불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옳습니다. 바로 그 작전밖에 없습니다. 관우는 자기 뜻과 들어맞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웃과 현덕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본영으로 인사갔다. 그 본영은 노식의 그것과는 달리 어느 큰 절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안담과 바깥담으로 구분되어 각각 해자를 두르고 담벽 위에는 무수한 길을 꽂아 놓는 등 군사들이 빈틈없이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장비가 비웃었다. 토호가 도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워 방비를 굳히고 있는 것 같군. 이런 겁장이들이 장보장량의 목을 벨 수 있겠는가? 익덕 들리겠다. 관우가 타일렀다. 들려도 상관없어. 노식장군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의 차는 본용의 구조만이 아니었다. 장군 방은 낙양에서 실어 왔음직한 세간들로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고 몇 명의 아름다운 시녀들은 장군을 시중 들고 있었다. 호랑이 털가죽 위에 버티고 앉은 황보숭은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는 현덕을 보고 거만하게 고개만 약간 숙여 보일 뿐이었다. 노식의 편지를 부관에게 읽히고는 별로 우리 관군으로서는 도움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같이 일하고 싶다면 굳이 거절은 않겠네 라고 했다. 문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장비의 커다란 몸이 한순간 부르르 떨렸다. 관우가 얼른 이를 말렸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현덕은 여느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죽은 저 장군 녀석의 허세를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소리쳤다. 현덕은 장비를 달랬다. 사람은 저마다의 태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일일이 탓하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현덕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적의 진지가 바라보이는 장사 전선으로 나갔다. 적과 아군 사이에는 큰 늪이 둘이나 있고 나머지는 사람의 키만한 잡초가 마른 채 우거져 이른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현덕은 문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오늘 밤은 북서풍이 세게 불 것 같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지휘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날 밤 10시가 지났을 무렵 먼저 장비가 군대 반을 이끌고 적의 진지 뒤쪽으로 돌아갔다. 군사들 손에는 각각 횃불이 몇 개씩 들려 있었다. 북서쪽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와 동시에 와 처절한 함성과 함께 수천의 불덩어리가 불소나기 쏟아지듯 황건적 진지를 향해 날았다. 그때 벌써 관우가 이끄는 부대는 뗏목으로 늪을 건너가 잡초 속에 숨어 있었다. 잠결에 기습을 당한 적군은 투구와 갑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허둥지들 막사를 뛰쳐나왔는데 강풍을 타고 주위의 마른 풀이 마구 타오르는 것을 보자 정신없이 늪을 향해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대기하고 있던 관우의 군대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마른 풀 속에서 달려나왔다. 장보장양 두 두목마저 말에 안장을 얹을 틈도 없이 불길에 쫓기고 관우와 장비의 협공을 받아 방향도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을 정신없이 내달았다. 날이 밝을 무렵 장보와 장량은 50리나 달아나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쉴 짬이 없었다. 벌판 저쪽에 이상한 군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적장은 숨을 삼켰다. 약 1000기가량 한 사람 남김없이 타는 듯한 붉은 길을 등에 꽂고 있었다. 그리고 선두로 나오는 장수는 투구와 갑옷은 물론이고 칼과 안장까지 붉게 칠하고 하늘에 터오르는 아침해를 그린 대장기를 높이 세우고 있었다. 뭐야? 관군이 틀림없어. 장보와 장양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야말로 그 붉은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같은 위풍을 보이고 있었다. 하늘 군사로 여겨지는 새빨간 관군에게 달아날 길이 막히게 된 장보장양 두 형제는 운명이 다한 줄도 알면서도 적지에서 벗어날 기적을 바라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검은 해일이 위려닥치듯 유비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다. 하는 수 없다. 장부와 장양은 좌우로 갈라서자 패잔병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각각 단기로 들판을 내달았다. 두목에게 버림받은 1만이 넘은 황건적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갈팡질팡하며 태반은 목숨을 잃고 일부는 항복했다. 들에는 무수한 기와 진과 북과 마필이 흩어져 있었다. 함성과 비명소리가 가라앉고 하늘을 비추던 불빛도 수그러져 희미한 연기가 나부끼고 있을 무렵 유비는 관우 장비를 거느리고 대장기를 앞세운 홍일색의 관군 앞으로 말을 몰았다. 붉은 갑옷 아래 빼어난 얼굴을 차갑게 가다듬고 있는 젊은 무장을 한 번 바라본 현덕은 대뜸 느꼈다.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상대도 또 현덕을 보는 두 눈에 신기한 빛을 번뜩였다. 이 사람은 탁현 누상촌 시골 구석에서 몸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광군에 합수한 유비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태도는 겸손했으나 조금도 비굴한 기색이 없이 인사했다. 상대도 고개를 숙여 보인다. 대궐을 지키는 기도위 조조요. 칙명을 받아 근위군 1000명을 거느리고 응원차 왔소만 불로 공격하는 전술은 참으로 훌륭했소. 현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조는 현덕이 얼굴을 쳐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차갑고 맑은 눈길을 그의 얼굴에 보냈다. 귀공의 조상에 벼슬이 높은 분이 계셨소? 중산정왕 유승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제의 자손입니다. 현덕은 대답했다. 조조의 두 눈이 갑자기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군요. 나는 한나라 상국 조참의 24대 손으로 대홍로 조승의 맏아들이요. 하, 세상이라면 내가 귀공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갖춰야만 했을 텐데. 말을 던지더니 조조는 대장기를 높이 한번 흔들며 1000명 근위병에게 앞으로 명령 내린 다음 현덕 옆을 달려 급히 지나갔다. 현덕이 말에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장비는 비가 거슬리는 듯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조조의 말이 일으킨 먼지에 화가 치민 것이다. 기도이 따위 관리가 마치 대장군이나 된 것 같군. 저 오만불손한 태도가 뭐야. 우리 주군은 한나라 종친으로 경제의 자손인 줄 알았으면 즉시 태도를 바꾸어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절이 아니냔 말이야. 되먹지 않게. 그래서 나는 관리란 녀석들을 무조건 싫다니까. 그러나 관우는 장비와는 달리 화를 내기보다는 물었다. 주군, 저 조조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덕은 이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마, 그 눈썹, 그 눈동자, 그 인매 모두 보기 드문 지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모가 무섭도록 차가운 성품에서 솟아나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장, 현덕은 멀리 조그맣게 사라져가는 붉은 그림자에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다. 어느 세상이고 정치를 하는 곳에는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들이 뜻을 품고 모이게 마련이다. 저분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겠지.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런 인물들을 상대로 처신하게 된다. 그걸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어떤가? 유비현덕이 본영에 돌아오니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황보승과 주전 두 장군은 미녀를 양옆에 끼고 건하에 있었다. 조조도 미녀가 따라주는 큰 술잔을 들고 있었다. 현덕은 상좌로 나아가 축하 인사를 올렸다. 오, 유비인가? 민벽이라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네. 술을 줄 테니 부하들을 위로해 주게. 황보승은 취한 눈을 내리뜨고 거만을 피웠다. 현덕은 조용한 태도로 건의했다. 제 스승 노식 장군은 광종 산악지대에서의 적의 괴수 장각이 이끄는 15만 대군을 상대로 고전 중에 있습니다. 부디 두 장군께서는 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아난 장부와 장양은 반드시 광종으로 달려가 장각과 합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두 장군께서 노식 장군을 도우시게 된다면 황건적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주전이 소리쳤다. 현덕, 그대가 공을 좀 세웠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 노릇을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식 선생의 희망인 동시에 형세를 볼 때
당연히 취해야 할 작전인 줄로 압니다. 닥쳐. 우리가 받은 칙명은 이 영천 들판에서 적의 무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라는 것일 뿐이다. 장보 장양이 못나게 장갑 곁으로 달아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남은 군사를 모아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노식을 돕고 있으면 돕고 싶거든 그대들만 돌아가도록 하라. 여기서 현덕은 조조의 말을 기다렸다. 조조라면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찬성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황보순과 주전이 현덕과 나누는 대화에 차갑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조의 벼슬은 기도 위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한낱 의병장에 지나지 않는 유비편을 들게 되면 낙양궁에 들어갔을 때 황보순과 주전이 자기 공로를 말해주지 않을 염려가 있다. 조조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고 잠자코 있었던 것이다. 그 마음을 읽은 현덕은 하는 수 없다. 단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현덕의 명령을 받은 부하 의용군은 불만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군, 축배 한 잔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까? 장비가 분연히 외쳤다. 하는 수 없다. 칙명을 받아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비록 칙명을 받지는 않았어도 적병을 짓밟은 것은 우리 의군이 아니오. 그것을 모른 채하며 한 잔 술도 대접하지 않다니 무정한 놈들 같으니. 익덕, 그대가 격분하게 되면 군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오늘 세운 공이 오늘 당장 보답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겠지. 10년 뒤, 20년 뒤에 보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 관우가 장비를 말했다. 수레. 검은 의용군은 곧 영천에서 광종해로의 긴 여로에 올랐다. 벌써 이 의용군의 용맹은 널리 퍼져 있어 황건당의 남은 군사들은 멀리 그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들쥐처럼 도망쳐 흩어졌다. 의용군은 거쳐가는 연도마다 백성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관군이라 하더라도 싸움터를 자주 옮기게 되고 야영을 오래 끌게 되면 각 마을에서 양식을 거두어 들은 일이 심해진다. 그러나 의용군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바치는 식량만으로도 남아돌았다. 옷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칼이나 창을 내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싸운 공로에 대한 무엇보다도 값진 보답이다. 익덕, 어떤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영이 백성들은 복장을 제대로 갖춘 관군에게는 마지못해 봉사를 하고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에겐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네. 우리는 충분한 보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장비가 말했다. 관우가 말했다. 그러나 장비는 여전히 시무룩하게 말했다.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를 환영해 주어도 땅은 우리 것이 아니잖소. 무공을 세운 보답으로 우선 작은 고울이나 큰 고울을 하나쯤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서두를 건 없어. 조정의 우리의 무공이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어. 알게 뭐야. 황보순과 주정 같은 되먹자는 속물들이 우리 유비군의 활동을 칭찬해 줄 것으로 생각하오 이름도 없는 의병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소리는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현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썹에 새겨진 굳은 의지는 고향인 누상촌을 나올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광종까지 반쯤 왔을 때였다. 사람 그림자 하나가 마치 사슴처럼 들을 달려 순식간에 달아왔다. 말 위에서 몸을 내밀어 바라보던 현덕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저건 원기가 아닌가? 노시의 옆을 그림자처럼 모시는 원기가 달려오고 있다. 현덕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니나 다를까. 현덕 앞에 무릎 꿇은 원기는 기막힌 사실을 보고했다. 노식은 조정의 노염을 입어 중랑장의 벼슬을 빼앗기고 죄인이 되어 낙양으로 호송되어 간다고 했다. 현덕은 깜짝 놀라 말에 채찍을 가했다. 산을 몇 넘고 들을 몇 가로질러 이윽고 어느 언덕마을에 다다랐을 때 옆에 붙어있던 원기가 가리켰다. 저기 좀 보십시오. 한때의 군마가 천천히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중앙에는 함거가 한 대에 끌려가고 있었다. 이 무슨 변인가? 이 현덕의 눈썹 사이에 짙은 구름이 덮였다. 쏜살같이 그 호송부대로 달려간 현덕은 안장에서 급히 내려 함거로 다가갔다. 여봐라, 가까이 오지 마라. 대장이 눈을 치켜뜨고 말을 달려왔다. 우리는 중랑장 동탁장군의 휘하다.
칙명에 의해 죄수를 호송 중이다. 함부로 가까이 오는 엄벌을 내리겠다. 현덕은 공손한 태도로 자신은 이 함고 속에 있는 노식장군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하직 인사를 하게 해줄 수 없겠냐고 사정했다. 대장은 현덕의 기품 있는 얼굴과 겸손한 태도를 보자 허락했다. 좋소. 그럼 100을 세는 동안만이요. 현덕은 함고 앞으로 나아가 선생님 하고 만가지 감회가 서린 목소리로 불렀다. 쇠창살 속의 늙은 장군은 제자의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 비로구나. 영천 싸움은 풍문으로 들었다. 선생님 어쩌다가 이 같은 변을. 내 불운 탓이겠지. 그대가 영천으로 떠나고 얼마 안 돼요. 조정에서 싸움터를 시찰하기 위해 황문 넷이 좌풍을 내려보냈었네. 그는 내가 군략에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장각이 있는 진지를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을 책망했네. 나는 전왕의 불리함을 정직하게 말하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지. 그때 나는 다른 장구들처럼 군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뇌물을 주지 않았다네. 좌풍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주지 않자 얼굴 두텁게 직접 뇌물을 강요하더군. 나는 머리를 흔들며 군량도 모자라는 판에 어떻게 칙사에게 바칠 돈이 있겠냐고 거절했지. 이것에 원한을 품은 좌풍이 조정에 돌아가 나를 어떻게 중상했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아마 노식은 진지를 높이 쌓고 싸우지도 않으며 군사들 마음이 게을러져 공연히 날만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겠지. 그래서 곧 중랑장 동탁이 칙명에 의해 이 광종을 치게 되고 나는 관직을 빼앗기고 이런 비참한 꼴이 되었네. 선생님, 현덕의 얼굴에 무서운 의분의 빛이 가득 찼다. 이를 본 노식은 두 눈을 바로뜨고 말했다. 비야, 서두르지 마라. 지금 나를 구출하게 되면 그때는 조종의 적이 된다. 억울한 죄란 것은 언제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야. 나는 함고 속에 갇혀 있지만 이 부끄러움을 분해하지는 않네. 내 얼굴빛을 보아라.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 않느냐? 비록 내가 이대로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흙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숙명이다. 그대를 비롯한 많은 내 제자들이 곧 이 부끄러움을 씻어줄 거고, 비야, 한때의 의분을 못 참고 가벼이 행동한다면 소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대를 그런 소인이 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선생님, 현덕은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 숙였다. 노식의 침착한 목소리가 현덕의 머리 위로 들렸다. 하직 인사를 끝났다. 수레를 몰아라. 죽은 움직이기 시작한 함거를 배웅하는 현덕을 향해 뒤쪽에서 장비가 맹수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을 질렀다. 은사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호송되어 가는 것을 주군께서는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하십니까? 무얼 우물쭈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현덕은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좋소. 운장형도 똑같이 광고를 무서워한다면 이 장비가 책임지고 노장군을 구출하겠소. 장비는 거침없이 달려나가려 했다. 호송하는 동탁의 군대는 한꺼번에 긴장된 빛을 띄었다. 잠깐만 익덕. 서두르지 마라. 관우가 말리고 현덕도 타일렀다. 익덕 안 된다. 아무리 은사라 할지라도 지금은 천자칙명에 의한 죄인의 몸이다. 선생님도 자기의 의분을 억제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죄는 이 장비한 사람이 지겠소. 장군을 대신해서 내가 함고에 들어가면 되지 않소. 그러자 함고 속의 노식이 호령했다. 장비는 물러가라. 장비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장비는 노식의 엄한 모습에 그만 우뚝 서고 말았다. 인격의 차이였을 것이다. 그대는 유비현덕의 신복이 아닌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주군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무슨 짓인가. 장비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뜬 채 그 꾸중을 참고 견디었다. 함거는 점점 멀어졌다. 에이, 분해. 장비는 18자 사모창으로 땅바닥을 꽉 내리쳤다. 운장, 현덕은 작아져가는 함거를 배웅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달려가 싸울 관군이라고는 없다. 마을로 돌아가 잠시 군사들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관우가 찬성했다. 갑자기 산 저쪽에 요란한 함성이 울렸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관우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바람처럼 산 꼭대기로 달려나갔다. 이윽고 달려 돌아온 관우는 보고했다. 황건당이 산과들을 꽉 메우며 구름처럼 땅을 뒤엎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천공장군이라고 쓴 큰 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적의 괴수 장각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쫓기어 달아나고 있는 것은 아마 동탁의 군사인 것 같습니다. 이를 들은 장비가 소리쳤다. 꼴 좋다. 노식 장군을 죄인으로 모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 기회에 여지없이 패해 따끔한 맛을 보는 것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고소한 듯이 소리 높여 웃고는 재촉했다. 주군, 우리는 그만 어서 탁현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현덕은 아니야 익덕, 잠깐만. 노식 장군의 죄수가 된 것은 간사한 한 관리의 모함 때문이다. 그에 대한 의분으로 적군의 함성을 못 들은 채하고 말머리를 돌리는 것은 정의를 앞세우고 나선 우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관우가 청령 언얼도를 높이 쳐들었다. 정의의 싸움은 이 칼에 있다. 관우의 이 외침에 장비가 혼자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곧 작전이 짜여졌다. 현덕은 복병으로서 산 중턱에 숨어 있다가 적군이 산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단숨에 덮치는 방책을 택했다. 의용군은 직속군사 500에 노식의 제자 1000기뿐이므로 구름처럼 밀려오는 적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작은 수였다. 그러나 강점은 전 군사가 한 사람 남김없이 어떤 험한 산비탈이라도 타고 넘을 수 있는 숙련된 말을 타고 왔다는 점이었다. 관병을 뒤쫓는 황건의 무리가 눈아래로 들어왔을 때 느닷없이 가파른 산비탈을 쏜살같이 내리닫는 1500기의 무서운 기세는 이쪽보다 100배나 수요가 많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었다. 적의 무리는 글자 그대로 개미새끼 흩어지듯 달아나기 바빴다. 황건의 대장은 진용을 다시 바로잡으려 군사들을 호령하고 있었지만 그 호령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처참한 신음소리와 함께 칼날 아래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넉자 긴 수염을 칼날 바람에 휘날리며 청령 언얼도를 종횡무진으로 내리치고 나가는 관우와 횃불 같은 고리누를 무릅뜨고 맹호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장팔 사모를 휘두르며 피보라의 소나기를 일으키는 장비의 항마신 같은 모습은 글자 그대로 신출귀몰 그것이었다. 이 두 장수의 활약으로 적군은 진용을 바로잡을 겨를이 없었다. 도망치려는 적군은 번개처럼 날뛰는 1500기에 여지없이 질밟히며 넘어지고 말았다. 인솔한 관군의 주력을 적군에게 갈기갈기 찢긴 채 자신도 또 갈팡질팡 달아나기에 바빴던 중랑장 동탁은 갑자기 짙은 검은 안개처럼 서산 골짜기에서 솟아나온 한 군대의 도움으로 전세가 뒤집히고 마는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용맹스럽기 견줄 데 없는 군대가 아닌가. 저건 대체 어느 장군의 휘하야. 모르겠습니다. 막료들이 고개를 갸웃그렸다. 이윽고 가까이 오는 흑일색의 1500기를 보자 동탁은 뭐야 관군이 아니었단 말이냐 하고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의용군으로 보입니다. 막료들은 일찍이 유비언덕이란 이름 없는 장군이 이끄는 의용군의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들이로구나 하고 짐작이 갔다. 그러나 동탁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동탁은 보기에 당당한 위장부였다. 기우가 바다같이 배는 인상이었다. 마땅히 반가운 태도로 의용군을 맞아 그 공을 칭찬하고 수고를 위로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반대였다. 본디 동탁은 말단 관원 아들로 서북 땅 농소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 무렵 서북 지방엔 강, 호 등 유목민족이 있어 한 민족과 이웃하며 살고 있었다. 동탁은 소년 시절 강족과 어울려 함께 놀며 각 종족 추장급 사람들과 사귀었다. 따라서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변방에 사는 유목민족의 야성에 이끌렸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런 성격을 조장시켰던 것이다. 이 무렵 강족과 호족은 한인을 습격하여 약탈을 일삼는 등 한과 쉴 새 없이 분쟁을 일으켰다. 동탁은 일단 고향 입조현에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이윽고 관원으로 등용되어 도적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동탁은 눈부신 업적을 나타내어 환제 말년 167년엔 근위대의 위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 동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남아있다. 하나는 장안 서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강족을 토벌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조정에서 은상으로서 비단 9,000피를 하사받았다. 그는 이것은 나보다 너희들이 상으로 받을 물건이다 하면서 남김없이 부하에게 주어버렸다. 또 하나는 그의 놀라운 무예 솜씨였다. 화살통을 말 양쪽에 달고 무섭게 달리면서 좌우의 팔로 자유롭게 철공을 쏘는 묘기를 보며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동탁은 중앙 문명과는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자라난 야성의 사나이였다. 그는 부하를 아끼기도 했으나 본디 예의를 모르는 장수였다. 동탁은 현덕이 앞에 나아가 물었다. 그때의 관직은 그를 도와준 공을 칭찬하기는커녕 느닷없이 관직을 묻는 그의 무례함에 현덕의 뒤를 따라온 관우와 장비는 어이가 없었다. 현덕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 신분을 밝혔다. 벼슬도 자기도 없는 한낱 평민입니다. 동탁은 알았다고 손을 흔들고 벼슬을 바라고 애써 일하는 것이 이 동탁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그대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분골쇄신,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면 장각을 쳐서 물리친 후에 적당한 벼슬을 내리도록 내가 주선해 주지. 후비에 붙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말을 던지자 자 승전 축하 잔치를 벌일 테니 모두들 준비 서둘러라. 명령을 내리고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장비가 말도 없이 장막으로 뛰어들을 했다. 관우가 달려들어 허리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동탁의 머리는 허공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노아 운장 익덕 주군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시끄러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저 돼지 같은 놈의 목을 자르기 전엔 참을 수가 없어. 익덕 현덕이 앞을 막고 꾸짖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적은 황건적이야. 조정의 벼슬아치를 죽이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역적의 더러운 이름을 쓰고 황건적과 함께 산과 들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맹세했던 큰 뜻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다. 그럼 주군께서는 돼지 같은 놈의 휘하로 들어가 그놈의 영을 듣겠다는 겁니까? 알았소. 당신이 그런 얼빠진 사람인 줄은 몰랐소. 당신과 운장이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면 나는 그만 하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소. 익덕, 이런 성급한 사람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있겠나. 을을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이상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시 앞이 이곳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자. 세 사람은 말에 오르자 말머리를 고향으로 돌렸다. 싸움터를 옮겨다니기 반년 얻은 것은 백성들의 조그마한 환대뿐이었다. 현덕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발굽이 무거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운장형 기가 막히군. 고삐를 나란히 하면서 장비가 말했다. 기가 막히지 않고 우리는 벼슬도 없고 녹도 없이 정의를 위해 황건적을 쳤지 않소. 그런데도 조종 신하들은 우리에게 실컷 일만 시키고 고작 보답이라는 게 업신여기는 말뿐이지 않소.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어. 천하의 만백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농담할 때가 아니오. 운장형은 아직 백성이란 것이 얼마나 공리에 밝은지를 모르고 있어. 백성들이란 자기에게 해만 돌아오지 않으면 한나라 조정이든 황건당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어느 민가에라도 들어가 보란 말이오. 황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문간에 매달아둘 노랑 종이를 준비해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장각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소? 우리 활동이 백성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니까. 운장형은 아직 생각이 너무 단순해. 장비는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앞서가는 현덕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그러나 현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우는 주군의 무거운 마음을 염려하여 장비처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하고픈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도 없었다. 어느 마을 가까이 이르렀다. 몇 개의 언덕에 둘러싸인 얼른 보아 무척 평화스러운 마을 같았다. 현덕은 말을 멈추고 가까이 바라보고 있더니 명령했다. 익덕, 이 마을에서 쉬어가 더 좋을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알았습니다. 장비는 바람처럼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주군, 장비는 정직한 사람이라 입이 험합니다. 관우가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다. 장비는 그래야 어울려. 그 사람 말이 적거나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거나 하면 도리어 이상하지.
이윽고 장비가 쏜살같이 달려 들어왔다. 그 얼굴은 몹시 긴장되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람도 말도 개도 모조리 죽어버렸는데요.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처참한 광경이 여기저기에 벌어져 있습니다. 익덕은 조용한 눈길을 장비에게 돌리고 타일렀다. 익덕, 백성들이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랬었구나. 관우는 속으로 끄덕였다. 현덕은 여기서 내려다보고 그 마을이 황건적에게 폭풍과 같은 기습을 당하여 무참하게 죽고 만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비를 가게 한 것이다. 가자. 현덕은 다른 길로 말을 몰았다. 운장형, 장비가 조용히 관우를 불렀다. 뭔가 항복했소. 이제 가볍게 입을 놀리지 않겠소. 하, 주군께서 말씀하셔서 익덕이 말이 없거나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거나 하면 도리어 이상할 거라고. 정말 그렇게 놀릴 거요? 운장형, 나는 지금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뭐를? 우리 주군의 명령을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의심도 하지 않고 거역도 하지 않기를.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징소리와 북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이것은 관군의 사자가 아군에게 급변을 구하는 신호였다. 곧 뒤쫓아온 사자는 하남에서 달려온 주전의 망녀였다. 현덕 앞에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한 통의 편지를 올렸다. 현덕은 훑어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히 부하들에게 시선을 보내어 명령했다. 방향을 바꾸겠다. 하남으로. 관우가 눈을 부릅떴다. 관우가 약간 어이없는 얼굴로 물었다. 주군, 주전과 황보숭을 또 한 번 구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황건당은 패한 형세를 다시 바로잡아 30만이 넘는 대군이 되었다고 한다. 관군은 우리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네. 안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현덕은 대답했다. 아, 우리 주군은 참으로 군자이시다. 관우는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유비현덕이 이끄는 1500 철기대가 먼 길을 달려가 하남에 도착했을 때 주전과 황보숭은 두 패로 갈라져 주전은 장보의 군사와 맞서고 황보숭은 장량의 군사와 맞서 공방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현덕은 양성 산악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주전의 본영에 이르자 곧 알아보았다. 전번과는 딴판으로 사기가 달라졌구나. 군사들의 얼굴만 보아도 싸울 생각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막 안으로 현덕을 맞이한 주전도 딴 사람처럼 보였다. 한 군대의 대장을 대하는 태도로 현덕을 자리에 앉힌 다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잘못을 바라잡는데 인색하지 않소. 거만한 태도를 보여 귀공을 떠나가게 한 것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귀공이 떠나간 다음 황보숭과 서로 의견이 맞서 황보숭은 기도의 조조를 참모로 삼아 곡양으로 장양을 쫓아갔어. 나는 귀공의 도움을 기다려 장보를 무찌를 작정으로 있어 앞서의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라오. 성급하기는 하지만 솔직한 기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벼슬이 없는 평민의 의견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어 드릴지는 할 수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적을 무찌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귀공의 공을 나라에 보고하겠소.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들의 작은 힘을 인정해 주신다면 스승 노식이 공은 있을 망정 죄가 없는 분임을 장군께서 보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지금 당장 중랑장인 본디의 벼슬로 돌아가게끔 상소문을 쓰겠소. 이튿날 현덕은 의병에 주전의 직속 군사 3,000명을 합친 군대를 이끌고 동남쪽에 솟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장보의 본진으로 곧장 돌진했다. 장보는 다시 나타난 검은 의용군을 보고 군사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자 앞서는 불의의 기습에 당한 것뿐이다. 고작 들쥐의 무리들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하고 먼저 대방 고승에게 나가 적과 싸우라고 외쳤다. 오냐 어서 오너라. 장비가 현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을 달려나갔다. 말과 말이 서로 스치고 사모창이 번쩍 빛난 순간 고승의 머리가 공중 높이 튀어올랐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장비는 자기 군사들을 돌아보며 한 마리 크게 외치고는 혼자서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다. 익덕을 버려두지 마라. 관우가 앞을 달리고 전 군사가 뒤를 따라 함성을 울리며 돌격했다. 적군은 성이 무너져 달아났다. 산 중턱까지 추격해 들어가 이제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장비의 말이
밟고 있는 땅이 갈라져 터지며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자욱하게 올랐다. 뒤이어 관우의 말이 땅속의 폭약을 밟아 터뜨리며 앞발을 건져 세웠다. 안 되겠다. 적의 술책에 빠졌다. 뒤쪽 높은 곳에 서 있던 현덕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4,500명 군사는 삽시간에 자욱한 검은 연기에 쌓이고 말았다. 이를 기다리고 있던 산 중턱 적군들은 집문을 활짝 열고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며 달려내려왔다. 패하고 말았다. 현덕은 높은 곳에 혼자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서 도망쳐오는 자기 군사를 지켜보았다. 맨 뒤에서 장비와 관우가 뒤쫓아오는 적병을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하여 철수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현덕은 말머리를 돌렸다. 20리를 물러나 후퇴를 멈추었을 때 에이 분해 패하고 말았다. 장비가 침통한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익덕, 술책에는 술책으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술책이라니요. 적은 처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단 하나의 장점으로 삼고 있다. 앞에서 쳐들어온 것을 막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거꾸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어떻게 말입니까? 그대들이 돌격하는 동안 나는 높은 곳에서 산의 모습을 바라보았지. 높이 솟은 절벽은 도저히 어느 쪽에서도 올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요.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어. 거기에 틈이 있는 거야. 현덕의 이 말에 관우는 무릎을 탁 쳤다. 맞습니다. 저만큼 높은 산이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올라가는 길이 없을 리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동 틀 무렵이었다. 검정일색의 군사가 몇 겹이나 가로 줄을 지어 수견이 산 중턱에 있는 적의 진지로 어제 패한 땅을 밟고 나아갔다. 이를 맞이한 황건의 무리 7만은 비웃듯이 와 함성을 질렀다. 서로 외쳐 부를 수 있는 거리로 다가섰을 때 검은 군대는 갑자기 발길을 딱 멈췄다. 어제 실패에 겁을 먹고 몹시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적의 진지로부터 10여 기가 달라나오자 목소리를 합쳐 놀려댄다. 멧돼지 같은 장비, 용기가 있거든 앞으로 나와라. 장비의 성급함을 벌써 적군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군사는 조용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장비를 화나게 만들어 달려나오게 하려 했다. 갑자기 뒤쪽의 말 그림자가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러자 앞줄에 선 기병이 좌우로 쫙 흩어졌다. 다음 순간 그 뒤쪽에 있던 약 200기의 검은 옷에서 불길이 확 일었다. 그와 동시에 고삐를 나란히 하고 무서운 기세로 산중턱을 향해 곧바로 돌진해 왔다. 적군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쳐들어오는 의용병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들 의용병은 말 등에 납작 엎드려 한쪽 손에 불타는 인형을 들고 있었던 것인데 이 교묘한 속임수는 옆에 바싹 붙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넋을 잃고 적의 무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좌우 산속에서 수목이 모두 사람으로 변한 듯 장비와 간우가 지휘하는 군대가 한꺼번에 뛰쳐나와 산사태처럼 적진을 향해 달려내려왔다. 한밤중에 절벽을 기어오르려가오는 생각지 못했던 적장 장보는 달아난 수밖에 없다. 깨닫고 몇 명의 직속 신복만을 거느리고 내닫기 시작했다. 산 중턱 진지에서 달아나는 길은 절벽을 끼고 흐르는 시내를 따라 난 바위굴 뿐이었다. 지공장군이라고 쓴 길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신복 하나가 들고 있는 것이 장보의 불운이었다. 현덕은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뒤를 쫓으면서 활에 화살을 먹여 잡아당겼다. 줄이 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화살은 시냇물 위로 스치고 날아가 장보의 목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장보는 크게 두 손을 뻗으며 시냇물에 떨어졌다. 한편 곡양에서는 황보승이 조조의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갖가지 기발한 술책을 빌어 장양이 이끄는 10만여 군의 적군과 7번 싸워 7번 승리를 울리는 행운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광종 들에서 싸우는 동탁에게도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왔다. 동탁이 맞서 싸우는 황건당은 천공장군이라 부르는 총대장 장각이 이끄는 20여만이었다. 작전에 있어 분명 장각에게 한 걸음 뒤지고 있는 동탁은 적보다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패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10만 관병의
증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고 조바심하고 있던 참인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적의 전투 상황이 눈에 띄게 어지러워졌다. 동탁은 밀정을 적의 군중으로 보내 탐색해 했다. 밀정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적의 괴수 장각은 열흘 전에 진중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동탁은 이제 됐다고 소리내어 외치고 그날 중으로 총 공격에 나섰다. 적은 갈팡질팡 달아나려다가 혹은 죽고 혹은 항복했다. 동탁은 조정에다 목 자른 사람 18,000을 13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장각을 장사 지낸 무덤을 파헤치고 너를 깬 다음 그의 머리를 잘라 소금에 절여 낙양으로 올려보냈다. 장각의 비참한 최후를 전해들은 장양은 드디어 싸울 뜻을 잃고 말았다. 황보숭은 항복한 장양을 산채로 땅속에 묻고 머리만을 나오게 해둔 다음 10만여 관군에게 똥오줌을 누도록 명령했다. 장양은 오줌똥에 범벅이 되어 하루 만에 숨이 끊어졌다. 조정의 무공 1등으로 황보숭을 천거하여 거기장군에 임명하고 익주목에 봉했다. 이어 황보숭을 도와 참모 역할을 한 조조도 제남의 상에 봉해졌다. 조조는 그날로 군대를 돌려보내고 임지로 떠났다. 한때 죄수의 더러운 이름을 썼던 중랑장 노식도 다행히 주전의 상소문이 받아들여져 죄명을 받고 본디벼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소문이 십상시의 반감을 산 때문인지 주전에게는 아직 은상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 은상엔 내리겠다는 소식 대신 어느 날 주전의 본영에 찾아온 칙사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했다. 완성을 점령하고 있는 황건에 남은 무리 세대방, 조홍, 한충, 손중을 즉시 쳐 없애라. 남은 무리 세 사람은 수만 명 지방 백성들을 긁어모아 바람을 타고 마을과 고을을 불사르며 장각의 원수를 갚고 이윽고는 낙양으로 쳐들어간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다. 주전은 칙사가 끝나자 현덕을 불렀다. 묘당에서는 이 주전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모양이야.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어. 그러나 칙명인 이상 어쩌는 수가 없지. 완성을 쳐야만 하는데 귀공의 힘을 또 한 번 빌 수 있겠어? 그렇잖아도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현덕은 미소로써 승낙했다. 주전은 여기서 현덕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묘당의 미움을 받게 된 이 주전이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 귀공의 공을 나라에 보고하더라도 과연 빼어난 무훈에 보답될 만한 은상이 내릴지 어쩔지 그 점이 의심스럽군. 이 유비는 은상을 바라고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를 위해 만백성을 위해 칼을 잡고 일어선 것입니다. 고향 누상촌에서 의용병을 이끌고 나오게 된 직접 원인이 황건적이 어머니를 죽인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전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귀공이야말로 진정한 무인이요. 이제까지 장군인 척하던 내가 심히 부끄럽소. 다음날 주전과 현덕은 고삐를 나란히 하고 진두에 서서 6만의 군사를 완성으로 행진시켰다. 완성에는 조홍이 주장이 되고 한충과 손중이 부장이 되어 굶주린 이리 때와 같은 5만의 적도를 거느리고 성에 틀어박혀 있었다. 성 안에는 벌써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도와줄 자기 편은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그런 무리들이었다. 주전의 군사가 완성 심리에 다가오자 주장 조홍은 한충에게 2만의 군사를 주어 단숨에 밀고 나가게 했다. 처절한 전투가 광막한 들판에서 벌어졌다. 관군 쪽에서는 주력 부대가 그들을 맞아 싸웠다. 새벽부터 시작하여 해가 제법 높이 떠오를 무렵까지 싸움은 어느 쪽이 이길지 점칠 수 없었다. 이윽고 동북 쪽에서 처절한 함성이 터지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적군은 그쪽에서 관군의 응원부대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서남 쪽을 향해 물러나려 했다. 그러자 그 서남 쪽에 숨어있던 흑 1세기의 정예부대가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뛰쳐나왔다. 맨 앞에서 치고 돌아오는 것은 관우가 장비였다. 두 영웅이 달리는 곳에 피보라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무수한 적의 머리가 수박처럼 땅에 굴렀다. 이제는 끝장이다. 적장 한충은 각오하자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관군의 주력 부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관군은 일부러 조수가 물러가듯 한충의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정면에 유비 현덕이 말 위에 영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일부러 창을 던져 한충의 넓적다리를 찌르고는 옆으로 피했다. 주전 나와라. 한충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창을 휘둘렀다. 오냐. 주전은 말을 달려 나오면서 30보 거리에서 활을 쏘았다. 한충은 말에서 떨어지자 벌떡 일어나 앉으며 어깨에 꽂힌 화살을 뽑아들고 외쳤다. 항복하겠다. 그러나 주전은 도적놈의 항복은 허락하지 않는다. 손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치려 했다. 잠깐만. 현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를 말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